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센터 박국양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심전도 파의 이해와 임상에서의 적용이라는 제목입니다. 심전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의도 듣고 또 중환자실 간호사분들이라면 기초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은 임상적인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입 부분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시진, 촉진, 타진, 청진 해서 지금은 청진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지금도 청진을 하고 있고 수술 후에 심장 잡음이라든지 판막이나 선천성 심장병 후에 아주 쓰고 있고, 잘 쓰지는 않지만은 퍼쿠션 또 만지는 거는 당연히 종양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부드럽다든지 딱딱하다든지 굳어 있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고요. 피부과 같은 데서는 당연히 시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진단법인데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고, 청진법은 나폴레옹의 주치 라넥이라는 사람이 여자들의 가슴에 직접 귀를 대고 듣는 게 좀 거북하죠. 그래서 이 청진기를 개발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 나무통으로 만든 청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여성들의 가슴에 직접 귀를 대는 것 말고 남자들의 가슴에 직접 귀를 대서 청진을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편의상 청진기를 만든 게 라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진기는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전자청진기를 써서 기록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전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전도가 개발된 19세기, 20세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은 그야말로 진단학의 홍수가 난 진단학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혈압 측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는, 지금은 혈압이 이렇게 무식하게 직접 동맥에다가 유리관을 꽂아서 재지는 않죠. 그러나 이 스티븐 헤일스라는 목사님이자 과학자가 말의 목에다가 경동맥에다가 피를 이렇게 유리관을 꽂아서 쟀더니 2m 가까이 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혈압이 200cm다, 이렇게 247.6cm라고 처음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 그리고 나서 이제 청진기가 개발이 됐는데, 우리가 혈압하면은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죠. 120에 80이다 면 120이 수축기 혈압이고 80이 이완기 혈압인데, 그 수축기 혈압은 리바로치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과학자가 기술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1896년도에 이거는 심장에서 나가는 수축기 혈압이다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이완기 혈압에 대한 기술은 없었어요. 수축기 혈압에 대해서는 당연히 혈압계를 수은 혈압계로 바꿔서 기록을 했는데, 물은 2m가 높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수은은 비중이 높으니까 20cm 이하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수은 혈압계를 개발하면서 혈압계의 수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수축기 혈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네로이드 혈압계가 나오고 전자 혈압계가 나오는데, 전통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수은 혈압계를 썼죠. 그래서 혈압이 120에 80이다면 120mM/Hg, 수은의 높이를,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은의 높이가 120mm/Hg, 밀리메타/Hg, 그러니까 단위 미리미리가 아닙니다. 밀리메타/Hg로 해서 기록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혈압계의 높이는 20이 되지가 않았죠. 200 이상이. 이제 대개 혈압이 200 이상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전자혈압계로 편의상 바뀌었지만은, 이 혈압계는 둘 다 아네로이드나 수은혈압계나 청진기가 있어서 소리를 듣고 시스톨릭 프레셔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 의해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기술이 됐는데 이 사람의 논문이 120에 80이다 하면 120 이상의 혈압이 되면은 당연히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점점점 120 이하로 내려가면서 좁은 눌려있던 혈관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가 뚝뚝뚝뚝뚝뚝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다 하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소리가 나는 구간을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 구간이라 하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코르코프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의 뚝뚝뚝뚝뚝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갖다가 코르코프 사운드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 출신이고요.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요골동맥에다가 관을 삽입을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혈압을 바로바로 심전도와 같이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가장 정확한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인, 소위 말해서 아트리알 블러드 프레셔가 되고요. 물론 이제 난 인베이시브로 NIBP를 측정하기도 합니다만은 NIBP는 시간이 걸리고 혈압이 또 어느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혈압이 120에 80이면 괜찮지만 100, 뭐 80, 70, 60, 50 떨어지게 되면 NIBP가 안 나오기 때문에 A라인 BP가 정확하게 되고 순식간에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는 아주 중증인 경우 A라인을 삽입해서 컨티뉴어스하게 A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이제 뭐 1895년에 자기 부인의 반지 낀 사진을 낀 이 렌트겐 사진이 시초죠. 그러니까 1800년대 말입니다. 이게 전부.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 개발, 현미경으로 인해서 세균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1800년대 말이 19세기, 20세기 초가 진단학의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한 시기였다. 지금도 엑스레이 심전도는 없이는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될 정도로 유명한 발견이 그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심전도는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뭐 심전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 사람이 아주 미미한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파를 이 아주 복잡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 심전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아인토벤, 독일의 아인토벤인데 지금은 이제 심전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서 포타블로 되고 심지어는 뭐 핸드폰에서도 맥박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됐지만 초창기의 심전도는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표준 심전도는 12개 팔을 기록을 하는데 소위 림리드, 팔에서 측정을 하는 1, 2, 3, AVRLF 6개와 그 다음에 가슴에서 측정하는 V1, 2, 3, 4, 5, 6 즉 프리코디알 리드 12개 파에다가 리드 2를 대개 10초 동안 기록을 해서 맨 밑에다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심전도 기계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심장내과 의사가 심전도 전공하는 분이 판독을 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심전도의 이상은 AI가 다 이렇게 심전도에서 판독을 합니다.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QT 인터벌, 뭐 맥박, T웨이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심장내과 판독 의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표준 심전도인데 이렇게 찍는 거는 이제 이 팔에 하나, 둘, 셋, 넷,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여가지고 12개의 팔을 각각 기록을 하게 됐는데 우리만 해도 레지던트 때 또 학생 때 심전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 심전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뭐 배우고 했는데 사실 다 기억도 하지도 못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간호사분들이나 이제 신규 간호사들 특히 기억을 할 때는 다른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해질 이상, 약물 중독, 심근염, 심비대 이런 것들을 전해질 이상, 약물 전해질 이상은 ABG에 해보면 다 나올 거고요. 심비대 초음파에서 다 나오고 심근염도 혈액검사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중증 상황, 크리티컬 그 포인트에서 심전도가 말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24시간 환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심전도에서 말하는 가장 응급사항은 두 가지인데 부정맥하고 심근경색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심근경색하고 부정맥. 근데 부정맥도 뭐 간단한 부정맥은 아실 필요가 없고 중요한 부정맥,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부정맥, 또 어떤 아주 심한 서맥이라든지 방실 차단이 3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심전도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 심전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기초고 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뭐 대부분 심장 전공하는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아는데,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 Q웨이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P웨이브하고 QRST가 있는데, P웨이브는 심방에서 뛰는 파고요, QRS는 심실에서 뛰는 파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그 P웨이브 QRS인데, QRS에서 Q가 음성으로 약간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R웨이브가 포지티브로 되고 ST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QRS인데, Q웨이브가 R웨이브에 비해서 크게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를 패솔로지 Q,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Q파가 있는 심근경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ST 가지고 STMI, non-STMI 이렇게 나누지만, Q웨이브가 있는 MI, Q웨이브가 없는 MI 옛날에는 이렇게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이 Q웨이브가 뭐 옛날에는 있다가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Q웨이브가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심전도, 심장의 해부를 보면은 압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심전도는 자기한테 심전도를 측정하는 리드 쪽으로 오면 포지티브고요, 나한테서 멀어지면 음성이 됩니다. 나한테로 오게 되면 무조건 합산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다 합산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리드가 있는 쪽으로 합산해서 플러스면 포지티브가 되고, 멀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SA 노드가 우심방 상대정맥 사이에 있고, AV 노드가 심장의 한 가운데에 있고, 그 AV 노드를 지난 다음에 펄킨지 파이바로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심전도가 퍼지는데, 그 심전도의 양이 미미하지만은 합산을 해보면은 왼쪽으로, 다리 쪽으로 가는 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AV 노드에서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렇게 전기가 퍼지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좌심실이 워낙 우심실에 비해서 근육이 크고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 쪽, 또 왼쪽 손으로 가는 전기량이 오른쪽 손이나 머리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리드 1이나 리드 2 AVF에서 항상 R웨이브가 포지티브가 나오는 거가 그렇고, 오른쪽 손에서 측정을 해서 보면 전기가 오른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가는 게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나한테서 전기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Q웨이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AV 노드에서 위쪽, 뒤쪽으로 가는 게 Q웨이브로 나온단 말이죠. 일시적으로 잠깐 AV 노드에서 앞으로도 가지만 왼쪽으로도 가지만 오른쪽으로도 가고 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오는 거는 리드 1에서 왼쪽 손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나 순식간에 좌심실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게 오른쪽 심실로 가거나 뒤쪽으로 가는 거는 덮여져 가지고 바로 R웨이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Q웨이브가 나왔다가 바로 R웨이브가 하는데, 원래 Q웨이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그런데 R웨이브가 워낙 크고 동시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합산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커서 R웨이브가 양성으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쪽에 심근경색이 있어서 좌심실에 이쪽으로 가는 전기량이 차단이 되거나 적다면은 그 덮여져 있던 Q웨이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덮여져 있던 Q웨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패솔로직 Q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실은 Q웨이브가 없던 Q웨이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있던 Q웨이브가 R웨이브가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솔로직 Q웨이브라고 부르니까 없던 Q웨이브가 나오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을 생각하면 돼요. 항상 좌측에 있고 다리 쪽으로 전기가 크게 정상적인 데서는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아인토벤 트라이앵글인데 대부분 리드 2, 3 내려가죠. 밑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재면은 포지티브. 리드 1도 AVF도 다리 쪽에서 재니까 포지티브. AVL도 포지티브. 여기서는 조금 음성으로 되는데, 그러나 AVR에서는 모든 전기가 왼쪽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QRS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경우에 그렇다 이겁니다. 심근경색증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양성이면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증세, 통증이 심하죠. 심장에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이 통증이 뭐 어깨로도 가고 소화불량도 되고 뭐 이제 등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일단 통증, 그 다음에 심전도의 변화, 심근효소입니다. 자, 그런데 증세도 즉각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증세. 그러나 증세만 가지고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동맥 박리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폐동맥 엠볼리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갈비뼈가 부러져도 통증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근육에 경련이 있어도 증세가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심근경색증을 진단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고요. 심전도는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심전도는 뭐가 나오느냐? 이 ST 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Q웨이브가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Q웨이브는 대개 12시간 내지 24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온단 말이죠. 패솔로직 Q웨이브는. 그러나 ST 변화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 ST 변화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근효소입니다. 심근효소는 혈액을 뽑아서 채취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심근효소도 좀 늦게 나올 수가 있죠. 되게 이제 12시간 이상 걸리죠. 그래서 이 증세하고 심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심전도는 특히 ST 변화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심근경색이 아닌가 하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ST는 물론 이제 1, 2mm 이상 이렇게 ST가 변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심근경색의 초기 증세죠. 그리고 이제 이 수분에서 수시간에 나타나는,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ST가 변하는 게, 이게 프리코디알 리드 V1, 2, 3, 4에서 5, 6이면 LV에 심근경색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패솔로직 Q웨이브는 원래 있던 건데, 이 R웨이브가 심근경색이 돼가지고 좌심실에 파가 적어지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있던 게 드러나는 건데, 그게 정상보다는 당연히 R웨이브가 줄어들면서 Q웨이브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나오는데, 이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Q웨이브를 가지고 임팍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것보다는 ST 변화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전도를 중환자실에서 볼 때는 ST를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Q웨이브가 있어서 이렇게 없던 Q웨이브가 있긴 있지만 약한데, 보통 R웨이브의 4분의 1 이하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는 패솔로직 Q웨이브다, 의미 있는 Q웨이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Q웨이브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쪽으로. 그러나 왼쪽으로 가는, 이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좌심실로 가는 전기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감춰져 있다가 좌심실에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패솔로직 Q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심근효소인데, 심근효소는 마이오글로불린, CKMB, 트로포닌인데,
대개 마이오글로빈은 너무 빨리 나왔다가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적 가치가 좀 적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개 CKMB하고 트로포닌 I를 보는데, CKMB하고 트로포닌 I는 트로포닌 I가 한 2주까지 갑니다. 효소치가. 그래서 이 두 개의 둘 다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대개 한 4-5배 이상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하죠. 그래서 CKMB는 좀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트로포닌 I는 2주까지 갑니다. 대개 이제 그래서 CKMB는 알파벳 A, B, C 빠르죠. 트로포닌 I는 A, B, C, D, E, F, G 저 뒤에 T까지 가기 때문에 트로포닌 I가 그래서 T가 길다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처음에 학생 때 C가 빠르고 T가 길게 간다. 2주까지 간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심근경색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부정맥인데, 부정맥은 이제 뭐 1도, 2도, 3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심방세동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이따금씩 이제 PVC, 레귤러 사이너스 리듬인데, 이렇게 브로드한 QRS가 나오는 말하자면 심실의 발작이죠. 이런 것들이 이따금씩 나오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달아서 2개, 3개 연달아서 나오는 게 자주 보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레귤러 사이너스 리듬인데 멀티플 PVC가 있는 경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부정맥이 3도 방실 차단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맨 밑에를 한번 볼까요? P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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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웨이브 아주 일정합니다. 그러나 방실이 일정하게 간격이 유지돼야 되는데 QRS는 일정하지만 P웨이브, QRS 간격이 전혀 따로따로 놉니다. 이게 P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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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RS. 그래서 이거는 방실 이렇게 사이너스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전혀 P 따로 놀고 QRS 따로 놀기 때문에 AV 블록이다. 이게 이제 맥박이 괜찮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느려지면은 심정지가 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는 QRS가 이게 한 칸이 큰 게 300이거든요. 300, 150, 175, 60, 50인데 이거는 한 300, 150 조금 더 되는 그런 맥박의 리듬인데 QRS가 넓고 일정하단 말이죠. 피브릴레이션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벤트리큘라 타키카디하고 이것도 이머전시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이 위하고 아래를 비교해 보면 위에는 방실, 타키카디아는 타키카디아지만 QRS하고 P가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고 레이트는 한 150 정도 되죠. 밑에는 똑같은 레이트인데 QRS가 넓고 P웨이브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로 이머전시 상황이죠. 피브릴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고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다. 이거는 뭐 당연히 초응급이죠. 이건 어레스트 났을 때 나오는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래. 이런 리듬이 보이면은 반드시 DC로 치고 이제 인투베이션하고 CPR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 자, 이런 거는 뭐 QRS, P웨이브하고 QRS가 완전히 따로 놀고 맥박이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40도 안 될 것 같아요. 300, 150, 100, 75, 60, 50, 40 뭐 이 정도. 그래서 이 서맥이 있으면서 3도 AB 블록, 이거는 굉장히 이머전시입니다. 이머전시.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메이커를 응급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디카디아가 이런 거는 이제 사이너스 피브릴레이션인지 이쪽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포즈가 뭐 3초, 4초, 5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환자가 목욕하다가 쓰러져서 오신 심전도인데 응급이죠, 응급. 이것도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됩니다. 자, 이 환자는 P웨이브가 아주 빨리 이렇게 300회로 뛰고 있고, QRS는 빨리 뛰는 것도 있고 늦게 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보이는 에트리얼 플러터고, 벤트리큘라 리듬은 빨리 반응하기도 하고 늦게 반응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응급입니다. 레이트가 빠르면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자마자 반드시 응급조치를 해서 보고를 하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박동기를 중환자실에서 심고 있는데 박동기가 잘 들어가는데 환자 아터리 A라인이 안 만져지고 맥박이 안 뛴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왜 그런가 하고 하는데 스레시홀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맥박이 아까 같이 3도 블록이 있거나 또 싱코프가 있는 환자에서 박동기를 넣는데 응급으로 대개 이제 베인, 피무랄 베인이나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우심실로 넣죠. 우심실에 넣어서 스레시홀드를 측정을 합니다. 스레시홀드라는 거는 전기를 볼테지를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심장에서 캡초가 이렇게 이 스파이크가 있고 QRS가 뛰고 스파이크가 있고 QRS가 뛰고 QRS는 당연히 사이너스에서 오는 QRS가 아니기 때문에 PVC 같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볼테지가 어느 정도 뭐 1.5, 2, 3 이상으로 되는 그 캡처가 되는 부분을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1.75, 1.5, 1.25, 1.0, 0.5, 0.5에서 안 들어갑니다. QRS가. 0.5에서 안 들어가요. 그럼 이 환자의 스레시홀드는 0.75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밑에서는 3V, 2.5V에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환자마다 다 다르죠. 2.5V가 스레시홀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페이스메이커는 아웃풋을 얼마로 해놔야 되느냐. 반드시 2.5보다 한 3도 좀 불안하니까 4, 5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은 이 스레시홀드가 올라갑니다, 환자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4로 해놨는데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서 4.5가 됐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심전도에서는 이 스파이크를 뛰는 걸로 감지를 합니다. 이 뛰는 걸로. 요것도 뛰고 요것도 뛰고. 심전도에서는 맥박이 제대로 뛰고 있는데 사실 환자의 심장은 뛰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캡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스파이크가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환자인데 스파이크가 들어가면은 A라인이 같이 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스파이크에서는 맥박이 90인데 A라인에서는 안 뛴다. 그러면 이거는 스레시홀드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심전도, 특히 중환자실에서 임상에서 굉장히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맥과 심근경색의 심전도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숙지하셨다가 응급 상황에 잘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부와 심전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 박국영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